메시지 떠도 괜찮습니다. 그 안 나오니까 끊어진 것 같은데. 그럼 끊어져서 다시 하는 다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메시지 떠도 놔두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우편 써가지고 제가 해서 완전히 다 조정해서 그 영업을 그대로 하도록 노동부에서 허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뛸 듯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그렇게 두둑이 가져오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경험인데 행정사 해보면 참 재밌는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있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은 신속, 정확,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을 받으면 정확하게 처리해야 돼요. 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목적이 국민의 권익, 그렇죠? 일종의 목적이 있잖아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에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이런 목적을 지켜나가는 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이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생활도 해보신 분도 있고 이제 시험 출신도 계시겠지만 여기 시험 출신도 계세요? 시험 출신? 예, 그래요. 아니 시험 출신이나 우리 공채 출신이나 항상 같은 우리가 한 가족이죠, 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같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공직자 해본 분들은 행정 민원 처리할 때 거짓 민원이 다 들어온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민원이 해서 무조건 그게 옳다고 금방 행정 처분을 하면 절대로 안 돼. 그 민원을 싹 조사해야 돼. 근데 되게 다 귀찮으니까 그냥 오는 대로 믿고 그냥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게 잘못했다는 걸 막 하면서 이렇게 써서 오면은 그 하나만 가지고 행정처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얘기했을 때 그 증거까지 정확하게 내라고 해야 돼. 네? 예를 들면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 받은 증거 그렇죠. 만약에 안 줬는데 받았다. 또 제가 이제 처리해 보니까 주어도 그 사람이 사례로 고맙다고. 정말 이건 너무 고마워서 좀 더 준 거. 그렇죠? 그런까지 법에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주어놓고 또 고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조사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사실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런까지 조사하려면 또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믿고 그냥 처분을 해버려요. 그게 참 그런 거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심판을 통해서는 그건 증거만 저쪽에서 민원 처리 당한 사람이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건 이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공정해야 된다. 민원 처리법. 그렇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게 다 그런 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이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 아시고 민원이라는 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민원은 공공기관에 우리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국가기관이나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요즘엔 개인도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위탁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주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 이런 것이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은 이제 보호도 돼야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도 보호돼야 돼요. 민원이 와가지고 공무원한테 폭행하고 그래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 저 공무원 생활 때 어떻게 폭행도 많이 해요. 폭행이랄 거 아니라 나 이렇게 막 근무하고 있는데 와서 막 책상을 뚫고 요즘도 그럽니까 혹시? 책상 뚫고 막 와서 막 바로 올려놓고 막 그냥 어떻게 그런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 막 그냥 내보는 막 강제로 내보는 그러는데 심지어 그런 경우 저 공무원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당했습니다 사실.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폭행을 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입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못하도록 민원처리법에 돼 있다. 그렇죠? 그런 공무원들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처리 당사자를 보호하도록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잖아요. 4조에. 그리고 이제 민원 행정공무원에만의 그런 의무가 아니라 민원인도 그런 권리,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기관에 신청하고 신속 공정 그렇게 이제 공정하게 처리받을 의무가 있잖아요. 민원인도.
신속 공정이 안 해줄 때는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민원인도. 그러나 민원이 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민원을 제기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런 민원에 관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민원의 그 처리의 날까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날까지 얼마나 민원이 중요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또 정보 보호.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인에 대한 어떤 정보,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기타 그 업무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공무원들이 함부로 알리는 것도 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걸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만 이제 잘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의 원칙도 항상 어떤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신속 공정 항상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업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처리 신청 접수는 뭐 이건 일반적이고 이제 많은 거니까 요즘에 전자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시대 이런 것도 있다. 신청서는 이제 서류를 잘 작성해서 사실 신청할 때는 반드시 그 증거 서류도 민원인도 해야 돼요. 증서는 거 그냥 서류만 내놓고 거짓말 그러면서 거짓말 다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에서도 난 정보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증거 서류까지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야 다음에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면은 그대로 처리했다가는 그 사람 말만 믿고 처리했다가는 만약에 증거 당한 사람 다 그게 알아가지고 뭐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이나 또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다는 걸 하고 또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10조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뭐 불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거나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필요한 거기에 관련된 증거 서류가 얼마나 요구할 수 있잖아요. 불필요한 서류는 거기에 관련 없는 말이야 더 지나치게 그런 서류나 이런 거는 이제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또 이렇게 민원 처리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민원 행정에 관한 것이 우리 행정사업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으니까 지난번 2조에 관한 건 내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에 관한 행정이 있고 뭐 사실조사 업무 있고 인허가 업무 있고 뭐 인허가는 그러니까 다른 민원 행정에 관한 업무는 행정기관의 업무 대행권이 있죠. 바로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인허가 업무는 대리권이 있다 그렇게 됐잖아요. 대행과 대리는 다릅니다. 이러면 민법상 어떻게 달라요? 대리는 본인을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리인 이름으로 하면서도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는 거예요. 대리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든 소송 대리할 때 대리권이 있으니까 그대로 변호사 이름으로 넣잖아요. 물론 원고 피고 이름은 그 사람 넣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근데 그 효과는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미친다. 승소하면 본인, 패소해도 본인. 그렇죠. 그러나 변호사는 비용을 받고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도 대리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인허가 신청 대리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아직 없는 경우가 행정심판 대리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참 빨리 그건 해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행정사법에는 특정 행정사라고 해가지고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교육을 별도로 받게 해가지고 제가 일본도 실제 가서 연구해가지고 했어요. 해가지고 행정심판 대리권을 갖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심판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이해해보니까 정말 행정사 잘하면 웬만한 거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증거만 확실하고 헌법 정신과 민법에 신성실 원칙 정신 또 여러 가지 형법에 위법성 저각사유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딱딱 제시하면 실수가 없어요. 이겨야 돼요. 당연히. 국민의 권익을 먼저 생각이 돼 있으니까 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이나 못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민원 처리할 때 그런 걸 주시면 된다. 민원 행정이 많으니까 우리가 행정사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절차법이 또 중요해요. 그렇죠? 행정 절차법. 제가 행정 심판을 해보니까 행정 절차법. 행정 심판 하나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행정 심판서를 각 심판위원회 이제 예를 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 시군 구청에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무슨 구예요? 금천구인가요? 여기? 금천구청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다. 그럼 어디로 행정심판을 하겠어요? 서울시. 서울시 행정심판.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시군 구청에서 하면은 그 상급관청에 행정심판을 해요. 그래서 저도 구청에서 받은 거를 행정심판에 했어요. 할 때 행정심판을 할 때 이제 영업정지다, 일부 업무정지다. 전문 자격사는 업무정지라고 그럽니다. 일반 영업자들은 영업정지라고 그러고 그것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도 전문 자격사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다 그 사람들은 업무정지라고 그러죠. 영업정지라고 안 하고. 그러나 이런 무슨 뭐 가게라다가 뭐 영업정지 당했다든가 저기 여러 가지 그런 그 장사를 하다가 그거는 영업정지죠. 그러나 행정심판 절차나 청구 과정은 다 똑같잖아요. 법 적용되는 것만 조금 약간 그게 이제 다를 뿐이죠. 예를 들면 뭐 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당했다, 업무정지 당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도 알아야 돼, 그렇죠? 그 법을. 그 법에 따라서 과연 맞는가, 행정처분이 맞는가, 그렇죠? 제대로 됐나 잘못됐나.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법도 알아야죠.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하는데 업무정지 예를 들면 6개월을 받았는데 행정심판 청구할 때 바로 심판하면 행정심판이 제가 해보니까 청구하면 한 15일 정도 있다가 저 답변서가 이제 구청에 가요. 서울시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럼 구청에서 또 답변서를 보내요. 답변서 보내면 또 심판 청구한 사람한테 또 그 답변서가 와요. 그럼 또 그 답변서를 검토해가지고 또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또 써내요. 10일 이내에 항상 하도록 돼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오늘 실무적인 얘기를 그렇게 해드리면 10일 이내에 또 다시 보충서면 행정심판에 내줘야 돼요. 그렇게 한 서너 번 해야 5번 해야 이게 끝나면 그게 뭐 한 달이 걸리잖아. 아니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6개월 5개월 걸려요. 그러면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다 하는데 6개월 끝나서 이건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모르고 해가지고 이겼는데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송. 예? 소송이요? 아니 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같이 해야 돼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그렇죠? 바로 심판서 낼 때 제가 그래서 했어요. 심판서 낼 때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거를 빨리 썼어요. 써서 막 냈어요. 내가 그냥 이건 행정 그 아주 저 접수하는 공무원한테 그랬어요. 저 행정심판에 얘기해서 이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니까 다 끝나면 안 되니까 지금 바로 저 해달라. 그렇게 하면 또 그건 바로 신속하게 나와요. 신속하게 나오면은 예를 들면 이번 6월 1일부터 업무정지 처분이다. 다 봤는데 지금 받은 지가 막 구청으로 받은 지는 보통 한 달 전쯤 이렇게 통지가 오잖아요. 되게 한 달 전이나 2달 전쯤 오면은. 그럼 그때 잘못하다 보면 행정심판 쓰고 주다 보면 또 늦어져요. 그런데 최소한 그러니까 10일 전쯤은 그걸 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가 10일 전쯤 가져와야 돼요. 그 사람이. 기간 끝나기 전에. 그 기간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집행일까지 하면 그게 같이 그걸 또 빨리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행정심판이 종료되는 날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한다. 집행. 그렇죠? 행정심판이 끝나는 날까지. 그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딱 이겨주니까 이제 끝내는 뭐 뛸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이런 행정 절차상의 이제 절차법도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행정심판에 관한 건 지난번에 행정심판법도 내 시간 다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않겠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거 행정심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행정심판은 이제 실제 사례인데 제가 꼭 그 근무지에서 서초 구 관할이니까 제가 사무소가 그때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교육장까지 그때 마련해 놓고 교육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행정심판 행정법원에 서초동이 있으니까 양재동 있잖아요. 양재역에 거의 일부러 꼭 가요. 근데 그 행정법원에 행정판사가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심판에서 이긴 거, 더구나 음주운전 면허 취소돼가지고 그 이긴 사례를 지난번에 내가 기본 소양 교육 시간에는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주 음주운전 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만약에 들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저 강조를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판사가 그 친절하게 하면서 그걸 딱 영상을 보여줘요. 업무정지 아니 저기 음주운전 면허로 면허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가 됐는데 그 사람이 아니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서로 그냥 요금 가지고 다투다가 운전기사가 내려버린 바람에 차주는 운전대 앉아가 이렇게 돌려봤어요. 돌리니까 그때 경찰관이 가서 딱 잡아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때 당시에 1.2가 이렇게 됐어요. 요즘에 0. 몇이죠? 0.7 뭐 굉장히 더 강화됐죠.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딱 면허가 취소됐잖아요. 근데 자기는 운전 안 하면은 가족도 못 살리고 못 먹여 살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그러나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근데 가족 그런 건 개인 사정이잖아요. 그건 취소된 거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에 가가지고는 우리 행정심판 대리에 관한 권한이 미흡하니까 가서 실질적으로 대리권 있어야 가서 하는데 대응권만 있으니까 그렇죠. 가서 그냥 써내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졌어요. 다만 또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와가지고는 행정소송에서는 그런 증거를 다 냈죠. 잠시 기사가 내린 사이에 내가 잠깐 이렇게 돌려봤을 뿐이다.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기사 보고 입증하라고 그래요. 기사가 와서 입증해 주니까. 진짜 운전 한 번도 어디 한 발짝도 안 한 거를 입증을 해야지 딱 이겨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법원에서. 딱 우리 행정사에 필요한. 그래서 이게 승소하니까 그 사람이 기뻐서 날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지금 행정절차법상에서는 우리가 행정 절차를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처분서를 낼 때 반드시 이의신청은 30일 내에 해야 된다. 행정심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 그렇죠?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 또 재난이 있을 때 천재지변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그렇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명시해서 보내야 돼요. 처분할 때. 근데 처분할 때 공무원들이 또 그걸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절차상에 하셨잖아요. 그건 뭐 100% 행정심판은 이겨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이 잘못한 거니까. 그러나 이제 완벽한 그런 게 왔을 때 이게 이제 우리 행정사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잘 검토해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 행정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모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애드벤처식 모험을 하지 말라. 왜냐면은 그게 며칠 안 남았어 기간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근데 한 2,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다 끝나가요. 그랬을 때 받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 받아서 행정심판서도 쓰고 다 할 수 있으면 받아요, 충분히. 그러나 그게 할 수 없을 때는 받았다면 큰일 나죠, 잘못하면. 각하돼 버려요. 각하되면 이 사람이 옳다 잘됐다 해가지고 행정사한테 손해배상을 들어옵니다. 그때 당신이 왜 해준다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렇죠? 각하가 되느냐. 이 행정절차법상 하자로 또 잘못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행정절차법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행정절차법도 1조에 보면 목적이 국민의 권익보호 뒤에 있잖아요. 국민의 권익보호. 다 똑같습니다. 행정에 관한 부분 목적은 국민의 권익. 그냥 국민 권익보호가 항상 1조 목적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행정처분. 이건 뭐 행정청이 그 어떤 그 공권력 행사할 수 하는 행정행위죠. 말을 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행정기본법 얘기하면서 행정작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행정작용은 행정행위입니다. 말하자면. 행정처분, 공법상 계약,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행정기본법은 다 지난번에 기본소양교육 시간에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좀 더 그래도 깊이 들어가니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여기 아마 예? 여기하고 지금 이제 지금 넘겼어요. 이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반드시 청문 공청회 이런 걸 의견 제출 기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는 중요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청문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이걸 결정을 해야 돼 행정처분을. 근데 그런 것 없이 행정기관에서 막 그냥 처분했다. 행정절차법에 하자고 나왔어요. 저도 그때 그걸 또 주장했어요. 왜 그런 공청회도 한 번 안 했느냐 문의가 돼. 행정청이 왜? 근데 행정청은 뭐 웬만하면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공청회까지 열고 뭐 그 전문가들 불러다 의견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하도 근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그건 주장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는 행정절차법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예. 공청회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공개 토론이라든가 공개적인 이런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을 또 잘 활용해야죠. 컴퓨터라든가 컴퓨터 그런 이용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는 3조가 있습니다.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 예고, 또 행정 예고, 행정 지도의 어떤 그 절차에 관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그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했죠. 근데 사실은 이런 절차 어떤 행정 절차를 따르려면 그 적용 범위 같은 걸 잘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적용 절차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 드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의견의 그 행정 신성실 투명성 이런 게 중요하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행정절차법상 신성실 그러니까 어디나 신성실이 들어가잖아요. 행정절차법상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국민윤리에도 필요하지만 각 직업윤리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절차상 신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했다든가 잘못하면 이건 안 된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다 투명성이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 나 그걸 보니까 별로 투명하게 얘기 안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원이 이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뭘 내가 받아보고 민원인에서 억울하면 이런 식으로 해라 그렇잖아요. 뭐 좀 제시를 해주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해줬을 때는 이건 행정심판 절차법상 하자로 될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뭐 알면서도 또 힘들고 그 귀찮잖아요. 또 그건 뭐 공청회하고 또 이런 거 뭐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투명성을 지켜야 되기 위해서 뭐 하나하나 밝히고 해야 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여러 가지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행정 업무 혁신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혁신에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법상 업무 범위 여기 이제 많이 나오죠. 절차법상 업무 적용 범위도 이제 나오는데 관할 행정심판이라든가 관할 법원이라든가 행정소송할 때는 이제 관할 법원이 있어야 되죠. 근데 뭐 그거는 어떤 소송법상 행정심판법상 규정이니까 이건 뭐 그 공무원들이 다 아니까 행정사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절차법도 알아야 된다 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정절차법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컨설팅, 아까 제가 경영 컨설팅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컨설팅이란 말이 한마디로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컨설턴트가 우리가 딱 가니까 진단해서 지도하는 거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기업에 진단을 하러 왔을 때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거예요. 조직관리가 잘 되는가 진단해보고 직원이 적당한가 직원해보고 진단해보고 또 재정을 잘 썼나 잘못 썼나 진단해서 바로 지도해 주는 게 컨설팅입니다. 컨설턴트가 지어야 되지. 간단해요. 제가 이제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자격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행정학 박사,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 세 박사들을 초창기에 신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컨설턴트 자격 신청을 해서 했더니 또 3개월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교육 받았어요. 받아 또 시험을 봐요. 시험 봐서 합격하니까 그게 이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대학 교수들은 비교적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전임 교수는 3일만 강의하면 돼요. 나머지는 자기 공부하라고 시간 주는 거죠. 근데 이런 컨설턴팅 이런 얘기하는 거는 허용해 주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컨설턴트 100개 기업을 진단 지도를 다 했어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때 했던 게 행정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기업체 가요. 가면 딱 조직 관리가 잘 됐냐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도해줘요. 인사 관리가 잘 되느냐, 인사 거기에 적정하게 서느냐 진단해서 지도해줘요. 그렇죠. 재무관리, 재정관리, 예산관리 잘못됐냐. 행정학의 중심이 인사, 조직, 재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봐가면서 해줬더니 아주 그렇게 가니까 또는 뭐 거기서 또 보수 좀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때 좋았어요 상당히.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컨설팅의 진단 지도다. 그러나 행정사와 컨설팅 업무가 굉장히 연결되어져. 이런 걸 잘할 줄 알아야 되더라. 자, 고객이 와서 어떤 상담을 진단해서 지도해주는 컨설팅이잖아요. 상담은 그렇죠. 그 업무를 진단해서. 그럼 내가 아까 베트남 여인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리고 그걸 진단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될 수 있나 없나?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와서 3년 이상 살았나 아니나 진단해 봐야 되잖아요. 또 3천만 이상 어떤 예금 증서나 뭐 어떤 현금이나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이나 이런 게 있느냐 확인해 봐야 돼. 그게 진단해서 다 본 거예요. 진단하면 해서 다 해버려. 그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거 그것도 컨설팅이에요. 그죠? 가면 우선 병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치료하려면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컨설턴트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다 그래요. 국제적으로 많이 써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전문차에서 전부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도 가서 강의를 해서 제가 공인중개사는 1인 때도 자격을 따놨거든요. 자격을 다 따놓쳐 해가지고 갔더니 거기서도 그냥 컨설팅 강의 아니 저 그런 걸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컨설팅 관련해서 교육 지도사협회도 제가 강의를 쭉 가서 컨설팅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과 경영은 또 가까우니까 그런 게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해서 치료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 의사에서 병 진단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있죠. 거기서 컨설팅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의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서비스다. 이렇게 좀 복잡해요. 아까 그냥 간단히 그렇게 그렇죠. 요즘은 간단한 걸 좋아하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좋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컨설팅 개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행정사 컨설팅 과정. 여러분들 이제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을 받고 이번 실습 교육을 받으면은 업무 신고를 어디다 해요? 시군구청 해야 되잖아요. 기초지방자치단. 그렇죠? 업무 신고. 이 도표입니다. 업무 신고를 하면은 이제 업무 신고증이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사업자 등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업무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부가가치를 내야 돼요, 사실은. 돈 조금 받더라도 행정사는 국가 전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내고 하면 또 뭐 국세법상 아니 저 국세징수법상 어떤 위반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요즘에 행정사는 전부 일반 사업자로 나오게 됩니다. 전에는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였었는데 요즘은 전부 행정사가 전문자격사는 일반 과세자로 그렇죠? 일반 과세자는 특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전에는 뭐 소득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몇 천만 원 되면 아예 그렇잖아요. 면세되고 그러잖아요. 뭐 2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이제 기준이 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업자들은 그 관이과세도 있고 하지만 전문 자격사들은 지금 전부 일반 과세로 됐다. 이러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사는 특히 전문 자격사 중에도 간이과세로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개 자격사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수익이 없으면 또 이런 간이과세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 업무를 할 때는 출입국 대행기관 업무를 여러분 신고를 해야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출입국 대행기관 저도 그래서 출입국 업무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한 120만 원 주고 토요일마다 한 4시간씩 강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수료자에 한해서 또 법무부에 신청하라 그러더라고요. 출입국 관리. 출입국 요즘에 외국인 청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출입국 대행기관 그 증명이 나와요. 제가 지금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뭐 여러 가지 금방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요즘은 반드시 협회에 등록을 해야 행정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전에 그 행정사 생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 등록 안 하고 지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더구나 협회가 8개가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 통합됐잖아요. 2020년. 그러니까 8개가 있었으니까 그 전부터 그냥 등록 안 하고 매년 등록하려면 24만 원씩인가 협회 등록비를 내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또 냈어요. 6월달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내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야 행정사로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회원으로서. 근데 일본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반드시 등록해야 행정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도 가서 보니까. 이제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이런 그 등록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상담해서 이제 계약하는 문제. 아까 하면은 컨설팅. 고객이 오면 잘 상담해가지고 하시는 그 행정사법 2조 6항에 나오잖아요. 상담하는 게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하고 이제 행정사로서 업무 처리부를 작성해야 된다. 이제 일정 쓰고 또 위임 수임 계약 내용 쓰고 보수는 얼마고 이런 거를 다 써서 이제 구청에서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뭐 7월 달이면 서초구청에서 꼭 공문이 와요.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말까지 내라고. 그러면 그걸 이제 써서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근데 또 어느 때는 내라고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아무 말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뭐 뭐든지 정상적으로 하려면 해야죠. 그렇죠? 참고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 선정 고려사항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번에 강의 시간에도 한 것 같습니다만 너무 뭐 할 필요 없다. 요즘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 블로그, 뭐 기타 홈페이지. 저는 또 그동안 블로그를 많이 사용하다 요즘에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에 더 많이 그 행사로서 그렇죠 알고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참고로 뭐 홈페이지, 카카오톡 뭐 요새 별게 다 많잖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데 그러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뭐 굳이 어떤 장소가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장소가 있는 데는 뭐냐면 출입국 업무. 예를 들면 대림동에 중국동포가 많으니까 중국동포를 상대로 하고 있다면 대림동, 영등포 그렇죠? 또 고려인 동포는 어디가 많은지 압니까? 동대문 쪽이 많대요. 러시아, 고려인. 그래 그쪽 동포들을 상대로 일하고 싶으면 그쪽에. 또 경찰서 앞에서는 보통 음주운전을 내는 경찰서 앞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그 이외의 업무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죠? 저도 뭐 5층에서도 뭐 아무도 지장 없더라고요. 이제 공인중개사는 되게 보면 1층에 사잖아요. 사람들 우선 동네 사람들 만나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장소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 행정사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ICT 시대에 AI 행정기관 중요하다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디지털 시대에 이런 그 행안부라든가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업무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나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그 새로운 디지털 시대 AI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대 좀 전항상 체인지 에이전트 창조적 변동 요건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맞는 행정을 해야 돼. AI도 저는 문학을 하다 보니까 AI에 딱 넣으면은 시 한 편 서비스하면 시도 써줘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데가 많아요, 사실. 정서적인 감각이 없잖아요. 내가 써야 내 어떤 감정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시대인데 내가 필요한 건 뭐 하나 해주세요 하면 나와요. 딱 노래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해도 나오잖아요. 요새 캡컷이라는 앱에 들어가지고 영상 제작도 거기서 많이 합니다.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딱 해서 그 영상으로 제작하면은 아주 근데 그것도 제작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걸 AI 시대는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프로라고 써있는 남의 글 같은 거 음악 같은 거 이용하면은 화면 사진 같은 거 이용하면 그건 저작권에 걸려요. 돈을 내야 돼요. 프로 앞에 그 안 써있는 거 그런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알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유튜브라니까 그걸 모르면 안 돼. 우리 행여서 알아야 된다. 그렇죠? 디지털 시대 이런 AI 문제도 알아야 돼서 제가 잠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의 진흥의 정부 로드맵 행안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게 있어요. 디지털 시대 이제 행안부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로드맵까지 내놓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역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뭐 캡컷, 챗 GPT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이게 뭐 누룽누룽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 행정도 알아야 돼요. 지금 앞으로는. 그래야 이게 디지털 시대 행정을 정말 변화된 행정 잘 해나갈 수가 있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하도 잘하니까 젊은 고객이 왔을 때 이런 걸 모르고 잘못했다가는 그렇잖아요. 못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이런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렇게 디지털 행정을 통해서 앞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도 강하시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국민 상담 컨설팅 이거는 지난번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로고 수작 설득 방법 이게 중요하다. 이건 지식, 지능, 행정 법률에 대한 지식, 지능이 있어야 되고 파토스, 감성에 호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객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함께 같이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요즘에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그걸 잘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텔레비 같은 거 나오면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에토스 설득법. 신뢰, 믿음을 줘야 된다. 고객에게, 국민들에게 그렇죠? 믿음을 줘야 된다. 그래서 피터 디라카도 역시 모든 경영은 인간 경영이다. 사람에게만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했을 때 우리가 행정사로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뭐 실습 교육 얘기 잘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기본 소양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기본 소양 교육에서 안 한 얘기들 중심으로 오늘 좀 더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 오늘 지난번에 이제 행정 기본법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듣고 행정사법까지는 대충 말씀드렸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 행정 절차법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게 잘 이루어져야 앞으로 된다. 특히 민원 행정의 행정사에 뭐 2조에는 보면 민원 행정이 막 중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 행정이라는 거 이렇게 잘 해야 된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조금 쉬셨다가 한 10분 쉬셨다가 이제 서로 좀 질의응답 자연스럽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시죠.